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너드 코펫의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야구의 숫자, 그러니까 그 통계와 기록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또 그라운드 밖의 절대 권력자였던 구단주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네, 맞습니다. 구단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리그를 통제해 왔는지 그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올해는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지점, 바로 그라운드 밖의 진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전쟁이죠. 네, 뛰는 선수 위에 군림하던 그 구단주라는 권력에 맞서서 선수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역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선수 노조, 그리고 커미셔너, 또 에이전트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이죠. 야구의 낭만기에 숨겨진 그 비즈니스의 민낯을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동계훈련, 포스트 시즌, 그리고 현대 야구의 고질적인 문제죠. 타격 실종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선수 노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책 저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야구의 낭만과 드라마를 즐기고 싶은 팬이라면 차라리 2장을 건너뛰는 게 기분을 망치지 않는 길이라고요. 정말 씁쓸한 지적이에요. 맞아요. 팬으로서는 사실 그라운드 위에 드라마만 보고 싶은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현실적인 고용주와 노동자의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 우아한 백조가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발길질하는 것처럼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자가 선수 노조의 역사를 야구 발전 속에서 들려오는 굉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의미죠. 굉음이요? 네. 우리가 보는 화려한 플레이나 명승부 뒤에는 선수들의 권익, 돈,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아주 치열하고 뭐랄까 때로는 좀 지저분하기까지 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뭉쳐야 한다!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아, 그럼요. 책에서는 그 의회 청문회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어요. 의리회 청문회요? 네, 당시 구단주들은 독과점 방지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정말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의회가 이 특혜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거죠. 위기를 느낀 구단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겠군요. 그렇죠.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해피 챈들러 커미셔너를 그냥 가차없이 해임해버리고 의회를 상대로 막강한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선수들은 구단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일사문란하게 움직이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거죠. 아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마빈 밀러. 야구 노사관계의 역사는 이 사람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절대 과언이 아니죠. 근데 보통 선수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와서 저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선수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마빈 밀러는 철강 노조 출신의 말 그대로 베테랑 엽상가였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책에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네. 첫째는 조합원, 즉 선수들을 교육하는 능력이 탁월했고요. 둘째, 노사관계의 본질이 결국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했죠. 그리고 셋째, 노사 문제에 관한 한 당시 야구 행정과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선수들에게 제시한 핵심 전략이 아주 명확했어요. 어떤 전략이었죠? 단순히 뭐 연봉 올려달라고 떼쓰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애걸복걸하지 말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히 맞서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아, 당시 메이저리그 선수가 미국 전체에서 딱 500명뿐인 초엘리트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평균 연봉이 23,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500명밖에 없는데도요? 네. 밀러는 선수들에게 당신들은 구단에 고용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산업의 핵심 상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겁니다.
선수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선수 노조가 그렇게 힘을 얻으면서 구단이랑 여러 번 충돌했을 텐데 그야말로 그라운드 밖의 전쟁이었겠어요? 아, 정말 전쟁이었죠. 책에서 언급된 주요 사건 중 하나가 커트 플러드 사건이죠. 여기서 보유 조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웠던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보유조항, 그러니까 리저브 클로즈라는 건데요. 선수가 한번 특정 구단과 계약하면 구단이 그 선수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소유하는 조항이었어요. 영원히요? 네, 구단이 원하면 언제든 다른 팀으로 팔아버릴 수 있지만 선수는 팀을 떠날 자유가 전혀 없었죠. 커트 플러드가 트레이드를 거부하면서 나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과는 패소했지만 이 투쟁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졌지만 뭐랄까 여론전에서는 이긴 셈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야구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세상에 알려졌고요. 아주 중요한 제도가 1973년에 도입됩니다. 어떤 제도죠? 바로 연봉 분쟁이 생겼을 때 구단주 편일 수밖에 없는 커미셔너가 아니라 제3의 전문 조정관에게 판정을 맡기는 연봉 조정 중재 제도입니다. 아, 객관적인 중재자가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길이 열린 선수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승리였죠. 그 후로도 파업이 이어졌고요. 1981년에는 무려 2달간의 장기 파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1981년 파업의 쟁점은 자유계약, 그러니까 FA 선수 보상 문제였습니다.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원래 구단의 유망주 선수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죠. 이 보상 조항은 선수들에게는 족쇄나 다름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들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마다 자기 팀에 유망주를 내줘야 한다면 누가 비싼 돈 들여서 FA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아, 그러네요. 사실상 자유계약 시장 자체를 그냥 고사시키려는 의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구단주들 주장대로 보상 없이는 구단 운영이 불가능해졌나요? 전혀요. 체계러는 그 반대였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파업 이후에도 구단들은 선수 보상책 없이도 잘만 운영됐고요. 오히려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구단주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엄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들어보면 구단주들은 계속해서 선수들의 힘을 억누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선수들의 권리만 더 키워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금력이나 영향력 면에서 구단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을 텐데 어떻게 번번이 선수들에게 진 거죠? 그들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었다고 책은 분석하나요? 책에서는 구단주들의 가장 큰 실책으로 오만함, 그리고 내부 분열을 꼽습니다. 오만함과 내부 분열이요? 네. 그들은 선수들의 단결력을 항상 과소평가했고 연봉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거액으로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죠. 심지어 1980년대 중반에는 구단주들이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담합했다가 중재에서 패소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물어준 사례도 나옵니다. 1억 달러요? 네. 이 사건은 구단주의 절대 권력이 공개적으로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와, 선수 노조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야구계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서 야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커미셔너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선수들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자기를 임명한 구단주들의 사람이었을까요? 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책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파고들더군요. 핵심은 이겁니다. 커미셔너의 공식 임무는 야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야구는 사실상 구단주와 동의어라는 거죠. 결국은 네,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단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커미셔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겉으로는 공정한 중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단주들의 대리인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초대 커미셔너였던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는 거의 독재자 같았다고 하던데요. 아, 물론입니다. 랜디스는 1919년에 있었던 블랙삭스 스캔들이라는 최악의 승부 조작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임명된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판사, 배심원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죠. 하지만 현대의 커미셔너는 거대한 행정 조직의 최고 관리자, 그러니까 CEO에 가깝습니다. CEO요? 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28개 구단은 커미셔너 사무국을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하급 기관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중계권료 협상 같은 수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주도하는 걸 보면 확실히 CEO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1984년 LA 올림픽을 성공시킨 피터 위버로스 커미셔너의 사례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던데요.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을 성공 신화처럼 포장했죠. 네, 맞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 왔을 땐 많은 구단이 적자였지만 내가 떠날 땐 모두 흑자가 됐다고 요약했습니다. 1985년 파워업을 선수 편을 들어서 중재한 것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고요. 하지만 책에 따르면 그게 다 사실은 아니었다고요. 네, 그건 교묘한 포장이었습니다. 피터 위버로스의 재임 기간은 일종의 포장의 승리였어요. 포장의 승리요? 네. 그는 마치 실적을 부풀리는 CEO처럼 자신이 부임하기 전 상황은 실제보다 더 나빴던 것처럼, 그리고 떠날 때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능해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구단주들은 왜 그를 붙잡지 않았나요? 구단주들은 겉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붙잡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특히 그가 1985년 파워업 때 선수편을 든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군요. 네, 결국 그는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내 임무는 완수됐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구단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커미셔너의 말로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권력 투쟁의 구도가 명확해지네요. 선수들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선수 노조, 그리고 구단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커미셔너. 네, 그런데 이 구도에서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선수 개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에이전트죠. 맞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 같은데 책에서는 그 역사도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의 시초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변호사들이 계약서의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주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죠. 지금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선수 이적과 연봉 협상 전면에 나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 에이전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이 에이전트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선수 노조의 성공이 에이전트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마빈 밀러가 이끈 선수 노조가 아까 말씀드린 연봉 조정 중재 제도랑 자유계약 제도를 쟁취해냈잖아요. 네, 그랬죠. 이 제도들이 선수 개개인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게 만들었고 협상을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선수들은 더 이상 혼자서 구단을 상대할 수 없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선수 노조가 단체 협상을 통해서 권리라는 큰 판을 깔아주니까 그 판 위에서 선수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전문가, 즉 에이전트가 필요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조가 숲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 에이전트는 나무 하나하나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책에서는 에이전트의 등장이 선수들의 연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구단이 가진 정보의 독점을 깨고 선수가 자신의 시장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책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제시하고 있죠. 마냥 선수들의 수호 천사만은 아니라는 뉘앙스던데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의 수입은 선수의 연봉에 비례하는 수수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때로는 선수의 장기적인 경력이나 팀과의 관계보다는 당장의 높은 연봉 계약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소수의 거대 에이전시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그들 자신이 또 다른 권력 집산이 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선수노조, 커미셔너, 에이전트의 역사는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거대한 산업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구단주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노조, 구단, 에이전트라는 세 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협상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책에서는 과거에는 집안일이라는 이름 아래 뿌리 깊은 불화가 일방적으로 감춰져 왔지만 요즘 야구계는 때로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훨씬 더 체계화된 조직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름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오늘은 야구의 이면,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과 그 중심에 있는 선수노조, 야구계의 수장인 커미셔너, 그리고 선수들의 대리인인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성부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치열한 역사가 그라운드 밖에 있었네요. 화려한 플레이 뒤에 이런 이해관계와 다툼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야구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